자,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로징벨 중계석이고요. 오늘도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장혜진 앵커가 미국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지 시간 28일이죠. 미국 3대 지수는 소폭 상승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치 채택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 경기 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고 여기에 경제 지표까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수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S&P 500 지수는 이날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고 다우 지수도 연간 기준으로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을 살펴보면 다우 지수는 2.59% 올랐고요. 나스닥이 3.39%, S&P 500 지수가 3.26%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에 힘을 실어준 연준 관련 내용부터 먼저 간단히 함께 확인을 해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평균 물가 목표제 채택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물가가 2%를 넘어도 일정 기간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과열을 용인하겠다는 점을 밝힌 것인데요. 물가 억제보다는 고용 지원 등 경기 부양에 더 힘을 쏟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돼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한층 더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긍정적인 발언도 이어졌는데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이 연준이 꽤 오랜 기간 2.5% 인플레이션을 허용할 수 있다고 말을 했고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역시 인플레이션이 편안하게 2% 이상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봐 연준이 앞으로 펼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습니다. 소비 관련 주요 지표도 긍정적이었죠. 지난 7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달보다 1.9% 오르면서 코로나19 재유행 위기 속에서도 미국 내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개인 소득 역시 매우 소폭이긴 하지만 전월 대비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소비자 태도지수 최종치 역시 74.1로 이 시장 전망을 웃돌았을 뿐만 아니라 전달보다 더 양호한 수준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품 수지나 구매 관리자 지수가 다소 부진하긴 했지만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소비 심리 위축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었던 시장을 안도시켜줬고 이날 전 업종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막판에 상승폭을 더 키워가는데요. 0.57% 올라서 28,653포인트의 거래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0.6% 상승을 했고 11,695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치면서 이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67% 올랐고요. 3,508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이날 증시를 어떻게 판단해 보면 좋을까요? 네, 전일에 연준의 어떤 좀 유의미한 정책 변화가 좀 나타났죠. 정책 전략에 대한 이 변화를 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다소 좀 미지근했습니다. 다만 하루가 좀 지나고 나서 결국은 시간차로 좀 환호 반응이 나타났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라든지 패트릭 하커 이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등 이런 FOMC 의결권을 갖고 있는 주요 인사들이 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이 결국 우호적인 투자 심리를 지지해준 그런 영향으로 분석이 되고요. 다우가 최근에 4주 가운데서 3주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주 연속 또 주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8월에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 약 한 7% 정도 이미 상승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주간 기준으로도 그렇고 월간 기준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이번 주 좀 장을 맞이하게 될 텐데 애플과 테슬라가 이제 분할 후에 처음으로 좀 거래에 나서죠. 그리고 주 후반에 발표가 되는 미국 노동부 고용보고서 정도가 중요한 좀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금값이 지난 금요일에 크게 반등했습니다. 거의 한 2% 가까운 반등을 기록했는데 연준이 장기간 인플레이션을 용인한다고 밝혔죠. 수십 년간 이어졌던 통화 정책의 어떤 경로가 크게 변화됐다는 소식과 함께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요.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갖고 있는 금값은 이날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전날 그 금값이 2%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이 급한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도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제 금값은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1930달러 수준에서 출발했었는데요. 장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상승 탄력을 키워서 1970선까지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거의 한 2%가량 올라서 1972.6달러에 마감이 됐고요. 자, 이어서 국제 유가 WTI 가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내내 등락을 오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0.2% 정도 하락한 채 마감이 됐는데 일단 허리케인 로라의 피해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유 생산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루이지애나와 또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허리케인 로라가 강타를 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원유 생산 시설에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됐었지만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원유 생산은 곧바로 재개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유가는 오히려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0.2% 하락해서 이 WTI 가격은 42.93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0.7%를 넘어선 이후에 안정세를 찾는 모습인데요. 연준의 통화정책 뉴스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안정세를 찾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0.72%에 마감이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달러 가치를 나타낸 달러 인덱스가 지난 금요일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0.7% 정도 내렸는데 아베 총리의 사임으로 인해서 엔화 가치가 크게 올랐죠. 달러 인덱스에서 엔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6%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크게 오르면서 반대로 달러 가치는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0.7% 내리면서 92.3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고요. 글로벌 외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외신 볼 텐데요. 최진석 팀장님 어떤 소식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의 강세에는 연준 주요 인사들의 저금리 기조 유지 발언이 좀 큰 힘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의 미국 경기를 좀 낙관하면서도 유동성 공급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한 그 발언, 그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 시각으로 28일 금요일이었죠. CNBC와의 인터뷰에 나섰는데요. 2분기에 GDP가 30% 이상 감소했던 미국 경제가 3분기에는 지금 역사상 거의 가장 강한 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어서 경기 침체가 단 2달 동안만 지속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제가 2020년도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도 굉장히 강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하지만은 연준 정책, 그러니까 제로금리라든지 아니면은 각종 채권 매입 정책은 변동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면서 통화 정책이 현재 상황에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또 발언을 전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저금리가 오래 유지될 것, stay for a long time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시장에 좀 안도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실 국채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다면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 때문에 기술주가 다소 부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게 사실 목요일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하지만 금요일 보면은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기술주 섹터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전일에 이 연준이 인플레이션 상승을 좀 용인한다라고 시사를 하면서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었죠. 하지만은 금요일에 방금 전에 좀 말씀을 드린 블라드 총재의 그런 발언과 같이 다시 한번 좀 저금리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면서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 0.72%로 전일에 0.74% 정도에서 다시 한번 좀 내려왔습니다. 결국은 시중금리가 결국 상승하기 위해서는 실제 경기 회복이 좀 동반돼야 한다라는 그런 논리를 지지한 움직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좀 목요일에 부진했던 기술주가 약 한 1% 정도 금요일에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면서 전체 11개 섹터 가운데서도 3위 정도의 일간 상승률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금요일 또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의 IT 섹터의 시가총액이 지금 9.1조 달러에 달하면서 유럽 증시 전체, 그러니까 8.9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2007년도에는 유럽 증시가 미국 IT주에 비해서 시총이 4배 정도였다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 IT 섹터의 위상이 달라졌음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좀 판단을 내려보자면은 결국은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가야 되기는 하지만은 순환매 장세도 좀 염두에
보류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중론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에 대해서 과도한 비중을 가지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향후 1년 그리고 1년 반 정도의 뜰만한 업종을 좀 선별을 해봐야 된다라고 분석을 내놨고요. 다만 이 하이타워라는 또 IB 같은 경우에는 5G 모멘텀을 갖춘 애플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면서도 또 리오프닝 관련주도 될 수가 있다라고 호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기술주 중에서도 좀 옥석가리기 그리고 순환매를 염두하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이 연준이 저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몇 가지 좀 모호한 점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그러면 얼마 정도까지 용인을 할 것이냐.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2.5%든 3%든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여전히 어느 정도의 인플레까지 연준이 용인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2%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것이냐. 그 기간에 대한 또 문제로 남아있는데요.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5% 수준을 당분간 용인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구체적인 좀 언급은 나오지 않아서 좀 모호한 그런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 연준이 어느 물가 지표를 좀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연준 같은 경우에는 PC 가격 지수를 좀 선호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은 시장은 좀 물가 지표를 볼 때 CPI 지표에 더욱더 좀 익숙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연준의 시장과의 소통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에서 추가 부양책 합의가 계속 요원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 지원금이 끊긴 8월 이후부터는 미국 내의 소비가 감소되지 않을까,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JP모건의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요. $600의 실업보험 지원금이 끊긴 이후에도 소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 지난 금요일에 발표됐던 미국의 7월 개인 소비 지출은 1.9% 증가했죠. 7월은 미국 내에 있는 3천만 명의 실업자가 $600의 지원금을 받았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소비 지출이 늘어난 것이 그렇게 놀랍지 않은데요. 사실 그 이후 8월부터는 지원금이 끊겼죠.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8월부터는 미국인들의 소비가 좀 줄어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분석국에서는 2천만 명 미국인의 약 8,420억 달러 규모의 소비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하지만 JP모건이 내놓은 그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살펴보면요. 실제로 $600의 지원금이 끊긴 이후에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카드 사용 금액은 완만하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8월부터 $600의 지원금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JP모건의 이코노미스트는 8월에도 소비 빈도와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원금의 종료가 미국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팀장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원금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 소비는 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은 정부 지원이 일부 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잘 버티고 있다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같은 경기 관련해서 낙관론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도 존재를 하는데요. 이달 중순에 윌리스 타워 왓슨이라는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조사에 따르면요. 미국 기업의 93%가 내년에 임금 인상을 좀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76%는 성과급을 지급할 것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기업들 간의 임금 상승률이 한 2.8%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는 팬데믹 이전에 약 한 3% 수준보다는 낮지만은 올해에 한 2.5%에서 2.7% 정도 예상되는 것에 비한다면은 좀 개선세가 기대되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 과거 대공황에 비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일부 업종에만 좀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팬데믹에 따라서 오히려 좀 뜨는 업종도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업들이 이런 어려운 와중에서도 탑 퍼포머 그러니까 성과가 좋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요인들 덕분에
덕분에 소비 심리도 좀 지탱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좀 다수의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시장도 그렇고 피해 업종 집중하면서 좀 추가 지원을 해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크로 관련해서 완전히 또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죠.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욱더 악화될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미국 기업들의 틱톡 인수 협상을 위협하고 나선 것인데요. 미국 정부가 관여한 매매 협상에 대해서 막바지에 들어서자 틱톡이 미국에 넘어가면 악재가 될 수출 규제를 가하겠다라고 중국 당국이 나선 것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서는요,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 당국의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는 기술의 목록을 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텍스트 분석을 비롯해 콘텐츠 추천과 음성 인식 이런 데이터 처리 기술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외신에서는 거의 합의 직전에 다다른 인수합병 협상이 이번 수출 규제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틱톡을 미국 기업들이 인수하게 되면 그 핵심 기술들을 중국으로부터 이전받아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전받지 못하게 된다면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인데요. 따라서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새 수출 규제 목록을 점검을 하고 과연 이 인수협상, 매각협상을 이어가야 할지 중단을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두고 세계 경제 1, 2위를 다투는 미국과 중국, 이들의 기술 경쟁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서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현재 틱톡 인수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오라클과 월마트 등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에서는 중국의 새 수출 규제에 대한 발언 요청에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틱톡을 둘러싼 미중 갈등의 본질은 사실 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 수출 규제로 틱톡 매각 협상에도 좀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은 미국 기업이 틱톡을 인수를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대해서 직접적인 좀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미국 기업만 좀 아쉬운 격이 되겠죠. 하지만은 틱톡 인수가 결국은 좀 불발이 되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틱톡이라든지 위챗이라든지 이런 중국의 서비스에 대한 좀 금지 조치를 지속할 경우에는 피해가 일부 업종에는 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위챗을 만약에 못 갈게 된다면은 중국의 소비자들은 아이폰을 더 이상 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고 메시지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좀 애플에 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화웨이 제재 때와 비슷하게 좀 관련 업종에 대한 피해가 집중되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좀 우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글로벌 뉴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가 희망퇴직을 비롯해 사업부 조정 등 구조 조정에 나서면서 이날 급등했습니다. 테슬라의 주식 분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주식 분할 후 주가가 더 오를지 여기에 대한 분석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크게 입은 크루즈주가 코로나19 타격에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팀장님, 코카콜라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코카콜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참 많아서요. 어떤 소식일까요? 네, 코카콜라가 지난 금요일이었죠. 희망퇴직을 포함한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사측에서는 2017년 9월 이전에 입사한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직원 4,000명으로부터 희망퇴직을 받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작년 말 기준에서 전 세계 이 코카콜라 직원이 86,200명 정도 됩니다. 미국에만 10,0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대기업인데요. 이번에 총 퇴직금만 한 3.5억 달러에서 5.5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코카콜라 사측에서는 현재 17개인 이 사업부를 9개 신규 부서로 개편해서 신제품 개발 가속화와 그리고 중복 자원 감축에 좀 더욱더 열을 올리겠다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지속으로 인해서 2020년도 2분기 실적이 25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자 나온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하지만은 금요일에 주가가 한 3.3% 정도 반등하면서 환영 의사를 좀 밝혔거든요. 참고로 올해 코카콜라 주가는 한 12%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 전통적인 미국 대기업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기업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네, 최근에 그 카지노로 유명한 MGM 리조트 같은 경우에도 같은 날이었죠. 금요일이었습니다. 18,000명 정도를 일시해고 펄러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감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같은 규모는 직원의 약 한 4분의 1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좀 적은 그런 해고 규모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서서도 아메리칸 항공이 1.9만 명, 그리고 델타 같은 경우에는 조종사 1,900여 명을 또 일시 해고한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어떤 여행이라든지 레저, 그리고 소비업계 위주로 감원 랠리가 좀 지속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네, 이날 코카콜라 급등 등에 힘입어서 다우지수는 올해 기준이죠. 플러스로 전환을 했는데요. 향후 코카콜라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향후 좀 이 전망을 해보자면요. 일단 다우지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로 이제 다우지수가 연성적인 플러스로 좀 전환을 했는데 3월 저점 대비해서 약 한 57% 정도 반등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타 지수 대비해서는 좀 지각을 했다라고 보여지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YTD 상승률이 8.6%에 좀 달하는 모습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0%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찰스 슈왑 같은 기관에서는 일단은 다우도 이 같은 신고가 경쟁에 좀 동참을 하면서 시장 전반에 좀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상대적인 부진, 그러니까 다우 지수가 지금까지 좀 부진했던 원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요. 결국은 산업재 등 팬데믹 피해주가 좀 집중돼 있는 그런 지수가 되겠고 이런 가운데서 이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핀코에서 여행 섹터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팬데믹의 피해가 크지만은 20개월에서 36개월분의 좀 유동성을 이들 여행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확보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백신이 6개월 그리고 1년 내에만 나와준다면은 이 같은 좀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여행 섹터가 랠리의 좀 넥스트 웨이브, 다음 좀 차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받았던 산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크루즈 관련 산업입니다. 이 크루즈 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들어가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해서요. 과연 언제쯤 회복될지 궁금하실 텐데 마켓워치에서는 크루즈 산업의 역사를 돌아보건대 이 크루즈 산업은 다시 한번 번창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크루즈 산업은요, 사실 그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19가 퍼지기 이전에도 사실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많은 악재가 존재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국제 유가라든지 연료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날씨, 배가 바다에 떠야 되니까 날씨의 영향도 상당히 참 많이 받습니다. 경기 사이클과 환율, 정책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결국은 다시 많은 투자자들과 고객들은 크루즈 산업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그 분석에 대해서는 전 백악관 의무실 이사인 윌리엄 랭 박사가 일정 기간을 두고 이런 악재와 호재 그리고 악재와 회복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꾸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대표적인 크루즈 업체 가운데 하나인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의 주가를 살펴보면서 팬데믹 이전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로의 이 크루즈 여행을 금지했던 시점이었습니다. 당연히 주가는 하락했었겠죠. 또 비슷하게 이 시점은 사우디 아람코가 원유 시설에 공격을 받았던 그 시점이었었고요. 또 그 한 가지가 허리케인 도리안으로 인해서 실적이 크게 악화됐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어도 결국은 이것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물론 크루즈 산업은 다른 여행 산업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그 CDC에서는 9월 30일까지 항해 금지 명령을 내려놨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는 배가 한 척도 뜨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미 몇 차례 지연된 겁니다. 10월 혹은 11월까지 지연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크루즈 산업은 아직 배가 뜨지 못한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의 CEO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1년 내년의 예약 상황을 보건대 기록적으로 좋은 흐름으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의 억눌린 수요가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이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팀장님, 물론 이거는 전망과 분석일 뿐이고요. 실제로 월가에서 크루즈 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이 좀 좋아지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도 조금씩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휴가 시즌이 좀 막바지에 돌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공포가 여전하지만은 그래도 주위를 보면은 빨리 해외여행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즉
사람들이 좀 잊을 것이다. 결국은 좀 억눌린 수요가 나중에는 좀 폭발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좀 수요가 나타날 그런 기미가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크루즈 선사들의 주가도 좀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화선은 결국은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말미 같은 경우에도 이 에보트랩이라는 회사에서 진단키트에 대한 좀 승인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VBI라는 기업에서 또 개발 중인 백신이 임상에 돌입했다는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크루즈주가 일제히 좀 이 주 말미에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최대 크루즈 업체이자 이 카니발의 자회사인 아이다에서는 내년 가을에는 이제 운항을 재개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또 한 번 좀 투심을 살리는 그런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내년 초까지는 일단은 운항이 요원한 상황으로 좀 여겨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같은 상황이 언제 또 변할지 그 변수가 많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또 굉장히 좀 감내를 해야 하는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장혜진 앵커가 꼽았는데 어떤 기업일까요? 네, 현지 시간으로 8월 31일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입니다. 이 테슬라와 애플이 동시에 주식 분할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 두 기업이 주식 분할 후에도 주가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여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테슬라는 현재 2,216달러를 기록하고 있죠. 한 주당 2,200달러가 넘는 주가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주식 분할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적은 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해서 개인들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브스에서는 이번 주식 분할을 두고서 부정적인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주식 분할로 투자자들은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사들일 수 있지만 수익성이나 성장성을 두고 봤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과연 주가가 더 오를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라는 것인데요. 주식 분할을 한 이후에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이슈를 포브스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테슬라의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PER이 1,100이 넘는데 이는 터무니없이 높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얼마나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런 고평가에도 투자자들이 테슬라에 열광하는 것은 아마도 이 머스크 CEO가 내년에 이 화성에 있는 자신의 광산에서 금을 회수한다면 이 금속의 가치가 회사의 수익률에 반영이 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면서 날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주가 수익 비율이 투자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회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많은 지표들 중 하나일 뿐이지 이것을 단 하나의 지표로 보고 테슬라에 투자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슈로는 전기차 시장을 꼽았는데요. 포브스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직까지 경쟁자로 꼽을 만한 기업은 없지만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이 혼다 등이 현재 큰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지만 전기차에 관련된 그런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경쟁사들이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펼친다면 테슬라의 미래 역시 불확실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식 초보자, 특히 로빈후드를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충동 구매에 경고를 했습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을 내야 하는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매수 의견만 믿고 무조건 투자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따라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후에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사실 테슬라 하면 꿈과 희망이 있고 상승할 것만 같은 그런 종목이지만 이번에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기사 내용 중에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을 내야만 하는 그런 압박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즉 월가의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는 좀 주관을 드러내는 의견도 물론 나옵니다. 하지만은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는 예스라고 하는 것이 더 안전하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해서 월가의 좀 투자 의견을 보실 때도 좀 히스토리를 잘 볼 필요가 그래서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다만 여전히 중립 의견이 좀 다수인 그런 상황입니다. 마켓워치에서 집계를 하고 있는 평균 투자 의견도 보유고요. 목표 주가도 1,289달러로 이렇게 따라가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그 따라가는 속도를 맞추지 못할 정도로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눈에 띄는 이 투자 의견은 제프리스에서 월가 최고 목표치인 2,500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죠. 이게 1,200달러에서 상향 조정을 한 것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프리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부터 테슬라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액면 분할 발표 후에 가파르게 또 한번 테슬라가 주가가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좀 따라가는 투자 의견 상향 릴레이가 좀 나올 것인데 잘 좀 판단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 나왔던 여러 가지 종목 뉴스와 함께 글로벌 외 이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함께했고요.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